앞부분은 재미가 없어요. 민법 총칙 부분은 재미가 없어요. 뒤로 가야 조금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나오고 재밌어지는데 뒤에 가도 재밌다는 느낌은 안 들죠. 괴롭죠. 괴로운데 듣다 보면 그래도 이제 현실과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가면 조금 더 흥미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앞부분은 추상적이어서 좀 짜증나요. 자, 우리는 민법 총칙 부분을 보고 온다 그래요. 민법 총칙. 11,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떠들어 드리는 내용 중에서 뭐 이해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 듣고 넘어가고 용어에 집중하세요. 아,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저게 뭐지? 그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1월 달에 이론 강의할 때 좀 편안해집니다. 법률행위, 계약 등 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본다 그랬어요. 일단 행위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의사능력이 없어? 그럼 계약은 무효. 행위능력이 제한돼? 그럼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요건을 보고 있죠. 첫째가 확정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계약 당시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원시적 불능, 계약 당시 불가능. 그죠? 딱 그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적법성이죠. 적법성이란 법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냐 조금 달라요. 의미는 다른데 어쨌든 적법성이란 건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죠.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대법원 학자들에 의하면 강행규정,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돼. 위반하면 안 돼. 반면에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위반해도 돼. 그게 임의법규예요. 위반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반했을 때 이건 위반하면 안 되니까 위반했어. 무효. 이렇게 되죠. 이건 위반해도 돼. 따라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되죠.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강의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규정이 나왔을 때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어요.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또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임의규정을 고르라는 거고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임의규정, 강행규정으로 나누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적법성에 의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반가르벨의 강행규정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임의규정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의규정을 위반한 범죄는 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보면 이제 강행법규가 딱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요. 이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임의규정이죠.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아까 뭘 지켜야 되는 걸 구속력이라고 그랬죠. 안 지켜도 되니까 구속되질 않아. 구속력이 없어. 그런 게 임의규정인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오른쪽 맨 위에 가면 민법, 우리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임대차에 가면 자, 우리 주택 임대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월세 집 보일러가 고장났어. 이거 누가 고쳐줘요? 집주인이 고쳐줘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고쳐주라고. 집주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 돼. 그런데 임차인이 남의 집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돼. 지금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내 돈을 50만 원을 들여서 고쳤어. 이거를 나중에 집주인에게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비용상환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이 필요비, 수리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이게
임의규정이니까 안 지켜도 되죠. 자, 안 지켜도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하는 거야. 보일러가 고장나면 임차인이 돈으로 고친다. 임차인은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따라서 그 규정을 안 지키기로 하는 약속,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 유효,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표현을 기억하세요. 보세요. 반대약정이라고 돼 있죠. 반대약정이 뭐예요?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유효.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 특약이 뭐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626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 이렇게. 626조 비용상환청구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보통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 어떤 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할 때 이게 뭐가 된다? 임의규정. 자, 세 번째, 강행규정의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면적. 원래 강행규정은요, 계약을 한 둘 다 지켜야 돼요. 둘 다. 둘 다 지켜야 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이거를 전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편면적 강행규정은 한 사람한테만 적용해.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안 지켜도 돼.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주택임대차법에 보면 주택임대차 당사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 계약 기간을 약정을 했는데 이걸 2년 미만으로 정했어. 2년 미만 기간을.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 그래도 2년으로 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1년으로 정한 경우에 그래도 기간은 몇 년? 2년이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 임차인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임차인은. 그러면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2년으로 본다라는 이 규정은 임대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강행규정을 뭐라고 하자? 편면적 강행규정.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 나오면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강행규정에서 요거 한 세트고요. 두 번째가 강행규정이 또다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 나눠. 이거 판례예요. 원래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자, 만약에 위반을 했어요.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야.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유효니까 위반해도 되네요? 안 돼. 처벌이 돼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인데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닌 게 나와요. 그걸 이제 단속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입니다.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그런데 특별하게 단속규정인 놈들이 몇 개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갑이 A 토지를 팔아요, 을한테. 이걸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요. 요거를 전매라고 해요. 전매. 전매란 말 들어보셨죠? 물건을 사가지고 되파는 거. 이게 전매예요. 전매란 말은 이제 되판다는 게 있고 독점적 판매라는 말이 있어요. 전매청처럼. 전매청은 지금 한국 인삼담배공사인가 담배인삼공사인가 그렇죠. 그 전자가 구를 전자가 있고 오로지 전자가 있어요. 그중에 여기서는 구를 전자야. 그래서 사가지고 되파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요, 얘한테 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 등기를 이렇게 넘겨야 돼요. 등기를. 왜 이렇게 넘겨야 되느냐? 을 일단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받아요. 소유권 등기라는 게 뭐냐? 저 A 토지에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기록한 장부가 있어. 공적 장부가. 이걸 뭐라 부르죠? 등기부. 어떤 물건에 권리자가 누구냐를 기록한 공적 장부, 공적 기록, 이걸 등기부라고 해요. 이걸 이제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장부를 떼보면 저 A 토지는 소유권자 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소유권 등기라고 해요. 그걸 을이 넘겨받아야 돼요. 소유권자 을 이렇게 넘겨받을 때 취득세라고 등록세를 내요. 예? 납부 필증이 있어야 등기를 받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팔아갖고 넘겨줘. 그리고 나서 얘는 양도소득세를 내요. 이렇게 국가는 부동산 매매했을 때 세금 뜯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겨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란 놈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얘가 미등기 전매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계약서를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자기는 쏙 빼고. 원래 계약은 저 A 토지 매매 계약은 갑을 매매 하나, 을병 매매 하나, 계약이 2개잖아요. 근데 을 중간에 있는 을이라는 놈이 세금을 안 내려고 자기를 쏙 빼고 마치 계약을 갑하고 병이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려요. 이거를 가운데 중간을 생략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미등기 전매와 중간 생략 등기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 벌금. 제가 마지막으로 알았을 때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바뀌었을 거야. 바뀌었을까? 몰라 돼요. 하여튼 처벌이 돼. 걸렸어. 처벌되겠죠. 자, 국가는 을을 처벌하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뭘 뜯어야 돼? 세금 뜯어야 돼. 그런데 세금을 뜯으려면 이거 무효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무효로 하면 세금을 못 뜯어요. 그러니까 부득 처벌이 되지만 뭐다? 유효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득. 이런 걸 뭐라 하자? 단속 규정이라 하죠. 오른쪽 3번에 강행 규정의 종류가 2개가 있다. 동그라미 1. 그중에 동그라미 2. 단속 규정은 이런 걸 말한다. 그죠? 강행 규정이다.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데 3. 얘가 있더라 말이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처벌이 되면 그 합의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권에 가면 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중간 생략 등기가 가능한가? 국가 입장에서는요, 중간 생략 등기 하면 고마워요. 왜? 처벌도 하고 세금도 뜯고. 처벌도 징역형 안 때려요. 주로 벌금형 때리지. 그러니까 국가는 세 수입이 2배, 기쁨도 2배. 그래서 걸리면 착살 나는 거예요.
안 걸리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걸리면 큰일 나. 2배로 작살나는 거. 어쨌든 그런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적법성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이제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적법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중에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경우 예컨대 갑이 을에게 1억을 주기로 해요. 증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병을 죽여라.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 청부 계약이에요. 자, 이 살인 청부 계약이 그 목적. 을이 병을 죽이고 생기는 1억에 관한 권리. 이 목적. 적법할까요? 안 할까요? 이 목적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적법해요. 예?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죠? 적법이란 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인 청부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죄 처벌하고 살인 교사 처벌하지 않냐? 네. 살인죄라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하는 행위, 이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살인 청부 계약 자체, 사람을 죽이면 돈을 주기라는 계약 자체, 이걸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 자체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라는 법이 있어요.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인청부계약은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고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은 금지한다. 이게 없어요. 이거 자체를. 따라서 이거는 적법하다가 돼요. 일단은. 민법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유효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이런 거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뭐뭐 하지 말아라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함부로 거래하지 말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남김없이 법으로 미리 만들어둘 수는 없습니다. 남김없이 법으로 만들어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하지 마. 나머지는 다 어디에 맡겨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질서라는 일반 기준에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3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죠.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고 돼 있죠? 쉽게 생각하세요.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선량하다 그래서 무슨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그 상식은 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 질서.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되니까 사회 질서 속에 선량한 풍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와 같은 상식 같은 거 기준이 명확해요? 불명확하죠. 거기다가 103조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103조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갑과 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103조를 적용해서 여기에 반사질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가 그 행위를 다이렉트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때 그 행위가 마지막 사회질서에 반하냐 반하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는데 을이 협박을 했어요. 강력한 협박이에요. 을이 갑한테 이렇게 말했지. 내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할까? 야, 땅 내놔. 왜?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병풍 뒤에서 향 냄새를 맡게 해주겠다. 그래. 을은 우럭부락하고 뭐 여기 문신도 있고 막 무시무시해. 갑이 무서워서 땅을 건네줬어. 쉽게 말하면 을이 삥 뜯었어. 자, 이때 갑이 을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재산을 준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말이죠. 왜 아니냐? 우리 민법이 따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야. 자, 또 하나.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산 을. 그걸 알게 된 친구 갑. 을한테 야 하지 마.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을이 갑한테 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강도짓을 하려고 좀 1억 칼 하나 샀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다.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친구가 돈 필요하냐? 야 내가 1억 줄 테니까 하지 마. 라고 둘이 계약을 했어. 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줬어. 그죠? 반사의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의 질서 행위다가 판례예요. 왜? 나중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민법 공부가 제가 첫날 그랬죠. 이해라는 건 그렇지라고 고개가 끄떡끄떡 하는 것도 이해지만 고개가 끄떡끄떡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좀 전건 잘 안 받아들여지죠.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거야. 이 범죄를 저질 좀 있으면 신고해야지. 그걸 왜 돈으로 말려? 에? 그 네가 할 짓이 아니야 그거는. 이라는 취지. 어쨌든 이유는 다 있어. 근데 어쨌든 103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적법은 하지만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질서에 비춰봤을 때 그 반사회 질서에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냐 아니냐를 구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본인의 뇌피셜로 구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건 아니다라고 한 것들 그걸 앞으로 구별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지금 예를 두 개를 들어드린 거예요.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경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주기로 한 경우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걸 처리해야 되는 건 나중에 할 겁니다. 세 번째가 동기라는 개념 하나야. 자, 입문 과정이니까 자 13페이지에 보면 5번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의의가 있고 밑에 103조가 있습니다.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 거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2번에 반사회 질서의 모습이라고 해서 자 우리 대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디귿에 있는 거예요. 동기불법이라고. 자, 여기서 동기불법을 이해하려면 밑에 박스 동기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민법상 동기라는 건 계약을 하는 이유가 동기예요. 계약을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요, 갑이요, 을하고요, 갑이 갖고 있던 창고를 임대하는 계약을 해요. 임대. 창고를. 자, 이때 갑수요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을이 갑수요 창고를 왜 돈 주고 빌리냐? 왜? 이게 동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하고 많은 음료수 중에 생수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동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생수를 사면서 어떤 물건을 사면서 그 사는 이유를 밝혀본 적 없지요. 상대방도 물어본 적 없지요. 물어보더라도 대답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동기는 민법에서 의미가 없어요. 동기가 뭔지를 따지질 않아. 그게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이 창고를 왜 빌리는지 갑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빌려주는 거지. 갑의 목적은 뭐예요? 차임 받는 거, 월세 받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고를 왜 빌리는지 갑은 따질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결국 민법상 동기는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즉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가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기의 불법이에요. 보세요. 우리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어요. 물건 보관. 괜찮죠? 근데 이유가 있어. 도박장 사용. 불법 도박장. 이거는 괜찮죠? 근데 이걸 안 되다 봐. 이거 이런 불법 도박장.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이 갑하고 창고를 임대차 할 때 이런 동기를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힌다. 적법한 목적으로 빌리는지 불법 목적으로 빌리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는 무효가 아니다가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의 불법 도박장 의도가 갑에게 표시가 됐어. 그래서 갑이 알게 됐어.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불법한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됐고 갑이 알게 됐어. 그러면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갑은 창고를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빌려줬다. 그러면 무효로 처리하겠다. 그걸 동기불법이라고 합니다. 참고 동기에 보면 4번에 동기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생각해 보자. 됐죠? 자, 반세에서 이런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쭉 나오고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만 생각해요. 원칙만.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요. 1억에. 근데 등기를 아직 넘겨주기 전이야. 아까 소유권 등기라는 거 말씀드렸죠? 소유권 등기 반드시 넘겨주기 전이야. 그럼 얘가 소유자인데 이거를 병한테 또 팔아요. 2억.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번 이상 파는 거야. 이런 걸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해요. 여기서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요?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보통 민법을 모르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을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먼저 계약했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을이나 병은요,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 넘겨달라는 청구권이에요. 그죠? 채권이에요. 채권. 누구한테 사람한테 뭐뭐 해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채권. 채권이라는 게 꼭 돈 갚아 이것만 채권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뭐뭐 해라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채권자세요. 무슨 채권? 민법 강의해라. 그런 게 채권이에요. 근데 이 채권은 어떤 특징이냐면 똑같은 채권이 여러 개 있다 평등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정환이한테 민법 강의하라는 채권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 권리가 학원과 누가 먼저 계약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평등하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대 와가지고 요구하잖아. 이렇게 채권은 같은 랭의 채권이 여러 개 존재할 때 평등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을의 권리, 병의 권리 평등해요. 따라서 누가 우선하느냐가 없어요. 결과를 갖고 따져요. 먼저 이행 받으면 장땡이에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여러 명 있어. 변제기가 똑같아. 먼저 와서 받아가는 게 운손이다. 그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계약을 먼저 했냐, 돈을 더 주기로 했냐, 이건 따지지 않아요. 뭐가 우선한다고요? 먼저 소유권 등기 넘겨받은 자, 그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이라면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줄까요? 얘한테 넘겨주겠죠? 그죠? 아, 2억이나 주니까 등기를 넘겨줘. 소유권 취득해. 그럼 뭘? 세치기 당했죠? 보통 이 경우엔 따지죠. 왜 세치기 했냐고. 그죠? 못 따져요. 법에서는. 왜 세치기 했냐고 못 따져. 그리고 갑에게 책임을 물어. 이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었는데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죠. 이런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란 말 들어보셨죠? 계약을 안 한 걸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부동산 이중매매를 처리하는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오늘 기억하세요. 4번의 기억. 됐죠? 일단 반사회 질서에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아줄 게 요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조문 확인하고 선량한 풍속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나중에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의 개념과 동기의 불법이 뭐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지막으로 이중매매가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용어 하나 기억할 게 있어. 귀속이라는 말이 있어. 귀속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나오게 되면 아, A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속하게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귀속이란 누구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보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갑이요. 아까요. 이거 볼까? 어디 갔지? 갑이 병을 죽이면 1억을 주기로 했어요. 1억을 주기로 했고 착수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안 죽이네. 민기적거리고 착수금만 받고 민기적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만 대고 안 하네. 그래서 야 없던 걸로 해. 착수금 내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원래 계약이 무효면요. 잘 생각하세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 돌려? 받아야 되죠. 그죠? 계약이 무효라면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줬어요. 그럼 돌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각과리 1억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갑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계약이 무효더라. 그럼 을은 갑한테 가서 1,000만 원 돌려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약이 무효라는 건. 이 준 걸 돌려받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못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병을 죽여주는 것을 조건으로 줬죠. 반사회 질서행위.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반사회 질서행위를 불법이라고 하고요. 그 불법과 원인에서 뭘 준 거를 급부라고 해요. 불법, 원인, 급부 또는 급여. 이렇게 돼요. 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줬다 이런 뜻이에요. 법에서.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란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하여 뭔가를 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착수금으로 준 1,000만 원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뇌물 줬다.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1번, 2번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과 해서 백사조 불공정한 행위라는 게 있는데, 자, 간단히 생각합니다. 폭리 행위를 말합니다. 작년 초에 500원짜리 KF94 마스크가 뭐 10,000원에도 팔리고 5,000원에 팔고 막 그랬죠. 그럼 팔아먹는 사람은 폭리를 취했죠. 그런 거. 최근에 요소수 10리터에 10,000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에 팔아. 뭐 이런 거. 그럼 팔아먹는 사람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죠. 그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백사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범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냐?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를 말합니다. 피해자. 폭리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디젤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요소수가 똑 떨어져. 똥끝이 타겠죠. 그게 궁박. 궁박 이퀄 똥끝이 탄다. 그걸 내가 이용해. 피해자가 똥끝이 타. 그래서 10만 원을 받아.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경솔은 아시죠? 성급한 거 말하는 거고요. 그냥 무경험은 뭘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경험이야.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똥끝이 타거나 성격이 급하거나 또는 어리버리한 사람을 상대로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백사조 불공정한 행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의의에 보니까 두 번째 줄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불공정한 행위는 대법원에 의하면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랍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죠. 주고받은 것을 급부와 반대급부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이렇게 되죠. 당연한 거고. 둘째, 피해자가 어때야 된다고요? 똥끝이 타거나 성격이 무지막지하게 급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요. 이용. 저 자식이 똥끝이 타네? 10,000원짜리 10만 원 벌러도 사겠네? 이런 거. 이런 걸 폭리의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게 있을 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4가지 요건을 본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그 목적이 행위 당시 확정이 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사회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사회 질서와 관해서 지금 조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요거예요. 사회적 타당성. 판례도 제일 많고 조문도 2개씩이나 있고 해서 사회적 타당성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 4가지 요건을 갖춰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의의가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이 뭔지만 생각해 볼게요. 의의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 유효 요건만을 살펴봤는데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었던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현장까지 가서 봤어, 땅을. 저 땅, 이렇게. 근데 갑이 갖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2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2필지가. 요게 X 토지고 요게 Y 토지야. X 토지는 100번지고 요건 100-1번지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각과리 현장까지 가서 요거를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구두로. 예? 그런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100-1번지라고 썼어요. 즉 Y토지라고 표시한 거야. 계약서에 각과리 지번을 깜빡해서. 그럴 수 있죠. 지번을 깜빡해서. 원래는 100번지 땅을 사기로 합의가 됐는데 지번을 깜빡해서 100-1번지라고 표시한 경우에 일단 계약서에는 Y토지 매매 계약이 됐겠죠.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지금 갑과 을의 의사하고요. 의사는 X토지잖아요.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계약이 Y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둘은 X토지를 매매한 거냐 Y토지를 매매한 거냐부터 따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계약서에 Y토지라고 돼 있으니까 Y토지를 매매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과 을은 깜빡하고 잘못 썼을 뿐이잖아요. 실제로 현장 가서 이걸 계약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갑과 을의 의사를 초점을 맞추면 무슨 토지를 매매한 거고 X토지를 매매한 거고 뭔 개소리야. 아무리 깜빡했어도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했잖아. 표시의 기준을 잡으면 Y토지를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당사자의 합치한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계약의 유무효를 따지기 전에 도대체 둘은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건지 Y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건지를 먼저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대원칙이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 민법상 대원칙이 뭐라고요? 표시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지금 요 경우에는 어때요? 둘의 의사가 합치가 됐죠. 네? 그럼 예외적으로 의사를 기준으로 해요.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거기 의에 보면 5번째 줄 예를 들어 갑과 을이 A 토지를 현장 답사한 후에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일치했으나 계약서에는 지번을 착각해서 이웃한 B 토지로 표시한 경우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다?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부터 해결해야 된다. 뭘 통해서? 법률행위의 해석.
여기서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칙이 규범적이라고 그랬죠. 다만 밑에 보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맨 밑에 동그라미 보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말해요. 판례가. 당사자 의사가 합치, 이게 포인트예요. 의사 합치, 의사 일치 하면 지금 이거 잘못 표시한 거죠. 오표시예요. 오표시. 이 오표시는 이 의사 합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란 거예요. 당사자 의사가 일치했다면 보세요. 설령 표시를 잘못한 경우에도 자연적 해석을 통해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다면 표시를 개무시하고, 거기 표시를 개무시하고란 표현은 없어요. 제가 낑겨 넣은 거야. 표시를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오표시 무해는 표시를 개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대로 의사 합치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이 경우에 대법원은 의사 합치한 대로 X토지, 여긴 대로 A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의 유효 요건을 판단하는 게 핵심인데, 이 유효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먼저 그거부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적용되는 게 뭐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목적 요건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가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